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흥 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면흥 씨에서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난개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광주 지역의 아파트 문제인데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과 또 가격,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가 유독 많은데 그 문제부터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이야기해 보시죠. 광주 도심에 자리한 중앙공원입니다. 위치도 광주 한가운데에 있는 데다 면적만 243만 제곱미터로 광주 지역 공원 가운데 가장 커서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잘 되었지 않아요, 전에 비해서.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걷기가 편리니까 좋고. 얼마 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중앙공원 1지구 심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최고층 27층짜리 아파트 40개 동이 오는 2024년쯤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는 공원 전체 면적의 8%를 차지하게 됩니다. 민간공원 아파트 사업은 일종의 차선책 개념의 공익사업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를 광주시가 세금을 동원해 사들여야 했지만 사들일 자금이 없어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공원 면적의 10에서 20%가량을 아파트를 짓게 해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나머지 면적은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들이게 해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지키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이런 식의 민간공원 아파트는 광주 시내 9개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3,000여 세대의 민간공원 아파트가 광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2일 도시공원 일벌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면적 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광주에는 민간공원 아파트 말고도 다양한 형태, 여러 종류의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광주 계림 2구역에서 아파트가 그 키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과 저층의 상가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33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이 13곳 등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만 더해서 모두 46곳에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도 상당한데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 지역에 추가로 지어질 아파트 공급량은 적게는 11만 4천 호에서 많게는 17만 2천 호로 예상됩니다. 그 범위를 한번 잡아본 거고요. 수요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 이제 대입을 한다라면 그 시나리오 가와 수요에 대한 차이, 시나리오 나와 수요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수요나 공급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공급량을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광주에 이미 아파트가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2년 전인 2019년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7%에 달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수는 2만 7천 세대에 이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없어지는 주택도 물론 있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2030년쯤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사업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그다음 민간공원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 조합 등의 물량을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14만 호가 공급될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요는 저희가 한 6만 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제가 주택 보급률을 추정했었을 때 2030년경에 한 120%에 도달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유독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10년간 현재 세대수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공급된다고 하면 광주 도심의 아파트 밀집 현상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시민의 3분의 1 아파트에 사는데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많이 지어질 거라는 얘기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뉴스 통해 보셨겠지만 그 광주의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스필드 옆에 있는 임동의 일신방직, 전남방직이 그렇고요. 네. 이건 이미 땅이 매매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호타이어가 광주 송정역 뒤에 있는 공장 부지를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마 도심 개발에 따른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공항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또 다른 어떤 신도심이 또 개발이 될 텐데 네. 여기에도 아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그 가정을 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아까 17만 호까지 공급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계획들까지 이 계산에 넣는다면 17만 호 이상, 20만 호까지도 10년 동안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아파트 사는 비율이 이제 전국적으로 세종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광주인데 세종은 신도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광주는 왜 이렇게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겁니까? 신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주로 세워졌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는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네. 저는 이 얘기가 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광주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세워서 건설 경기를 일으켰고 지역 경제가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에 많이 아파트가 세워진 게 아닌가 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이제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7%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 말고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61%입니다. 광주 시민들 중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6명이고 네. 4명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이제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네. 주택 보급률이 107%이지 않습니까? 남는 주택이 7%에 달한다는 이 괴리는 집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그만큼 또 한 가구에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집 없는 사람들만큼이나 많다. 네.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주택자가 뭐 오늘은 여기서 살고 내일은 저기 살고 이거 아니니까 결국은 거주보다는 투기나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겠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그 주택 가격 매매 동향을 주간 한 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네. 지난 7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55주 연속 광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이런 그 구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네. 계속해서 준비한 화면 보고 얘기하시죠. 네. 지난 2017년 지어진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바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로 35층 이상으로는 광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일명 33평짜리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 원에서 8억 5천만 원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3평인데 33평이 이제 뭐 8억 5천 거리 땅에서 일률적으로 8억 5천이 아니고 여기가 방향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같은 수락돼도 1억 정도 차이는 있어요. 입주 당시인 2017년 3억 5천만 원에서 4년 만에 2배 넘게 올랐고 분양 당시인 2014년 2억 5천만 원에 비해서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는 학동 3구역에서 2007년부터 추진된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7년 사이 분양가의 3배가 넘게 뛰어오른 재개발 아파트의 이런 식의 성공은
광주 지역 또 다른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중심인 광주 동구에서 유독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4구역을 비롯해 동구에서만 14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됐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6월의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사비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후려치는 하청과 재하청의 불법 다단계 구조와 미국으로 도주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등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그릇된 욕심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업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판이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건물을 불법 철거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현장을 돌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을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학동 4구역의 시공사는 3구역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고 재개발 조합장 조종진 전 광주 동구의원은 3구역의 재개발 조합장이기도 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의 신화를 이어가겠다며 공사를 추진하다 대규모 인명피해라는 비극이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렇다면 이곳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 시세는 어떨까? 일대 부동산 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프리미엄? 네, 어느 프리미엄. 정도나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세요? 확실한 거는 누구도 몰라요. 거래한 당사자들끼리만 알지. 네, 추정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줄여서 P라고 부르는 웃돈이 84제곱미터, 일명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에 5억 원까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 1,600만 원. 여기에 웃돈 5억 원을 더한 8억 2천만 원가량이 현재 학 4구역의 입주권 시세라는 겁니다. 통상 조합원 물건보다 1, 2억 원 높게 거래되는 일반인 분양가의 경우 한 채당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6월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세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사고 영향은 아무 영향 없다고요. 가격에? 뭐 사고 났다고 해서 뭐 매물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비극은 비극이고 시세는 시세라는 건데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입주권을 사고 파는 행태는 비단 광주 구도심 아파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에서 나타나던 행태가 이제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권 거래가 거듭되면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어 높아진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릅니다. 분양사에서 공급을 하고 이게 공급사에서는 빨리 소진이 되는 게 원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있는 분들에게 빨리빨리 됐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가격이 올린 부분도 있죠.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갭 투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이제 워낙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외진들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됐었고 그런 바람이 불면서 광주도 상장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웃돈이 있어도 얼마 안 됐는데 이른바 대기업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프리미엄도 학동 4구역처럼 5억 원으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광주도 브랜드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 부분도 이게 이제 마진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셨겠죠. 이 마진을 하는 것은 이제 고층입니다. 아파트의 층고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세대 수는 많으니까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세대세를 털어내라는 것도 아니야, 내 말은. 일조 맞춰주고. 근데 여러분 너무 여기는 행복하죠. 여기 너무 불행하죠.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들어오는데 서로 비슷하게 해줘야지. 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로 심사로만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 사업지를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을 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공원 아파트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광주의 아파트가 넘쳐난다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다 팔 자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광주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미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광주에서 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도심 공동화나 뭐 이런 도시재생 사업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뭘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원 사업에서 아파트를 져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사업 자체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바라보고요. 누구나 다 지금 그 숲세권의 아파트들을 또 선호하는 또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 아파트는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확신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여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구사해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55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광주의 이 같은 부동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값이 올라가길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거품일 거다, 곧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웬걸 뭐 그 어린 택도 없다. 계속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세워진 이렇게 건설된 모든 신축 아파트, 광주 지역의 모든 신축 아파트들이 다 막 값이 막 덩달아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뭐 2배 이상 다 올라가지고 거래가 지금 되고 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금융사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했고 이 사태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더 깊이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돈줄이 막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차입이 한 50억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면 차입이 돌아가면 못 갚으면 이게 우리가 그것도 부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광주의 아파트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 수요가 단순하게 거주에 대한 수요보다도 투자의 수요가 그거를 뭐랄까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아파트 시장 가격의 거품에 따른 지역 경제의 충격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익 후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아파트가 필요한 이들은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아파트를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불로소득이 쌓이는 현상이 광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광주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보다도 집값이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더 살만하다. 지역 내 어떤 생산 지수라는 게 좀 낮아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서 지역민들이 심리적인 박탈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한 10년, 20년 살았던 아파트를 팔고 도저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광주시 의회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50% 가까운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가장 컸고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주택과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 재생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광주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광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통계상으로 봐도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주택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급 조절 그리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건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또 주택 매매에 따른 발생하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게 이 부동산 조정 지역의 규제 내용인데요. 네. 실제로 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 작년 말에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의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20%가량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격은 올랐죠. 이것을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주택 거래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역협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이걸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네. 요청을 했었고 이용섭 시장도 지난 6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서는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냈었죠. 실은 중앙정부의 정책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결국 세워지고 하는 어떤 인허가권을 네. 지방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공급량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지역의 주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선 8기가 들어설 예정인데 네. 그 입지자들은 광주 지역의 주거 정책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유권자들도 지역 경제 미래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내는지 꼼꼼하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외지인들, 외국인들이 광주를 많이 찾는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찾았는데 아파트만 빽빽한 그런 볼 것 없는 그런 곳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네.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고층화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재하고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견제 수단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네, 지난주에는 아파트의 공급과 가격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광주 지역의 아파트 높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는 20층 이상, 대부분이 또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아파트 고층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취재한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네. 양림동에서 70년 넘게 살아왔던 김야순 할머니는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살던 집이 포함되면서 얼마 전부터 타글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추가로 내야 할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놈의 동네가 있었는데 아파트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집은 집대로 없어지고 너무 새빵살이에. 아파트 개발 때문에 사글세로 살아야 하는 신세도 신세지만 양림동에 시집 온 이후로 지난 70년 동안 자신을 다정하게 위로해주던 무등산을 새로 지어진 또 다른 아파트 때문에 볼 수 없게 된 게 아쉽기만 합니다. 옛날에 여기가 무등산이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네. 잘 뱅했는데 저 아파트 지으면서 통 다 막아져 버렸다. 최고 35층 높이의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광주 양림동 주민들은 무등산 볼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서면 언제든 볼 수 있던 무등산을 보기 위해선
다른 방향으로 한참을 가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는 어땠었습니까? 조망, 무등산 조망. 깨끗이 맑은 날은 깨끗이 보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도 않고 고층 아파트 때문에 보이도 않고. 광주의 아파트들이 요 근래 점점 더 높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30층 이상 건물이 있는 곳은 20개 단지 94개 동에 이르는데 이 중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가 92개 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미 세워진 고층 아파트도 많지만 앞으로 세워질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수도 상당합니다. 백운동 대라수와 화종동 아이파크 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까지 준공될 아파트 10개 단지가 30층 이상이고 임동과 누문구역 재개발 아파트와 광천동 재개발 아파트 등 승인이 됐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8개 단지들도 모두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호반 서밋 아파트는 48층에 달합니다. 이른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한번 들어선 이후 마치 비온 뒤 죽순이 솟듯 고층 아파트가 광주 여기저기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초고층화되는 데는 당연히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층을 높여지을수록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며 입주자는 전망을 누림과 동시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그런 아파트를 팔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축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아파트 구조도 좋고 좀 쓸모가 있으니까 거기다 돈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집을 놔놓고도 막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눈에 다 불을 켜고 있죠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좀 아주 서민들 힘들게 사람들을 제외하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경우는 최소한 3, 4억 정도는 현금을 은행에다 보유하고 그 투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다른 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고가 사다리차가 광주에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사실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자 광주시가 올해 12월 70m짜리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해 일선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 고가 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23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17층까지만 물을 쏠 수 있었던 기존 50m짜리 사다리차보다 6층 정도 더 높게 물을 쏠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30층 이상에는 닿지 못하고 광주 지역 최고층 아파트인 48층짜리 호반 서밋의 경우에는 전체 층수의 절반이 넘는 53%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최근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주시 의회의 설문조사에서 고층 아파트 층수를 제한해야 하냐는 질문에 광주 시민 58%가 찬성했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화재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안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안전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거 공간, 교통 문제,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이웃과 만나는 이런 공간의 문제가 안전했을 때 시민들은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높은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광주의 도심 열섬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을 아파트가 막아서 광주 도심은 여름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층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열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통하지 않고 그 정체되거나 아니면 그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늘이 지고 그 빙판길이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녹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사고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 각화동에는 31층짜리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35층짜리와 39층짜리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등 3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게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상업지역에 사실상의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 아닌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근처에 계획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그렇게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인근 학교,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교에 중축이나 특별실 전환 등을 판단해보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또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27층이면 그 최고층의 아파트 레벨은 몇이나 되냐고 말이에요. 120, 얼마 전에? 130m. 130m. 130에서 80하고 하면은 약 한 50m 정도 아파트 높이가 좀 높네요. 네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높이가 중앙공원 정상보다 더 높게 세워질 거라는 말인데 약 17층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 정상보다 아파트 최고층이 더 높게 세워지는 민간공원 아파트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9개 민간공원, 10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8개 단지에 이릅니다. 야산 정상보다 높은 아파트들 중에서는 중앙공원 1지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마륵공원 28m, 신용공원 25m 순이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경관 문제로 접근하자 보면 공원 높이보다도 아파트 준공하면 옥상 높이가 더 높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죠. 광주시 도시 경관 기본계획하고 도시 기본계획하고 상위 단위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맞지가 않은 것이죠. 철저하게 산보다도 아파트 높이가 높다는 것은 정말 우리 후세대들한테 물려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공원을 살리는 게 주목적인데 자칫하면 공원이 아파트 숲에 갇힐 수도 있겠군요. 네, 광주시는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네. 수익시설인 비공원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그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좁은 그 비공원 시설에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공원 정상보다도 뭐 높게는 17층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대략 한 5, 6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이 그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2015년에 그 광주 화정동에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30층이 넘어섰는데 이게 또 현대건설이 이제 참여를 했죠. 네. 막 대기업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이 광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2015년 이후부터입니다.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초고층화되는 주상복합 건물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건축법에 사선 제한 높이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여러 논란 때문에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광주 구도심에 지금 현재도 많이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없어진 이후에 광주 지역의 그 건축물 주상복합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그 전에는 13층 정도였는데 네. 2016년부터는 2배가 훨씬 넘게 뛰어올라서 33층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 화재 안전이나 저만권 침해 등 이제 고층 아파트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고층 아파트의 건립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건설사와 입주자들의 어떤 부동산 욕망이 작용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조례와 같은 법령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법정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는 지난 2년 동안 광주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불공정 시비가 일었고 최근에는 사업자 주주들끼리 갈등이 일었는데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아파트 분양 방식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계획.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에 재심의를 거듭한 끝에 공원 개발 계획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도출해서 중앙 1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시에는 도시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도 있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해도 되는지와 민간공원 시행 등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또 주거지역이라도 좀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혹은 3종으로 땅의 성격을 바꿔주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사업 목적이라든가 취지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 공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 행위의 최종 심판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라는 단어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열린 9차례 회의에서 부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세종시 등 다른 광역단체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종종 부결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취재진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취합해봤는데 지난 14년 동안 심의한 안건 477건 가운데 부결 사례는 2008년 7월에 유천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안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지난 13년 동안 부결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보니 사업자들로선 부결될 부담 없이 개발 행위를 계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광주시가 최근에 내용들 보면 이제 원안 가결, 원안 수용이나 뭐 그런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조건부 수용이라든지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부결이 시킬 만한 내용들을 조건부나 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제 내지는 뭔가 좀 변경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최근에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의 개발 계획 역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이 회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익을 위해 제대로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감시하기엔 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회의 결과를 1페이지나 2페이지로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긴 하지만 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열람을 위해 광주시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회의가 있은 지 한 달 뒤에 그것도 발언자의 이름을 모두 가리고 나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회의록의 경우에 공개하기 정말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것도 공개를 하려면 개인정보까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복사도 안 되고 열람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취재진은 광주시청 회의실에 가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아니 좀 취재를 좀 여기까지 취재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취재지는 중앙공원 개발이 지난 2년 동안 광주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고 시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위원장님께 한번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비공개 방침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중요한 시정이고 시민들의 중요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좀 취재를 했으면 하는데 허락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나가 계시죠. 광주 지역 아파트 고충화의 가장 큰 책임이 그럼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인가요? 네,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를 세우거나 주상복합 건물 사업자들이 이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나 구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지역 아파트 고층화의 책임이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시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두 잘못이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할 텐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광주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네. 4-5분 정도가 있고 그리고 환경과 조경, 교통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약 30명 정도가 2년 임기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새로 이 위원들 구성을 새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연임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올 초에 3분이 사퇴하시면서 현재는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층 건물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광주시가 이제 최근 거론되는 이 여러 아파트의 문제들, 네. 공급도 그렇고 높이도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대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우선 이제 전남방직, 일신방직이 그렇죠. 아파트 위주 이게 이제 이미 땅 매각이 돼서 사업자가 뭔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만 들어선다,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평동 지역의 중공업 지역 여기는 그 한류문화 콘텐츠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사업자 컨소시엄이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 광주시가 그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높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30층 이상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은 40층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호반 서밋은 48층으로 이미 지어졌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무슨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막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어떤 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그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도심 난개발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지 선언도 좋지만 법령을 통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예. 네. 광주 아파트 문제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취재를 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그 난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철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3주째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 문제를 다뤘습니다. 광주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은가? 또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또 새로 세워지는 아파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고층 아파트들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여기에 이제 법정기구인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개선 방안은 없겠는지를 살폈는데요.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취재된 사례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전주의 관문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 2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려던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광주 유스퀘어 맞은편 호반서밋처럼 상업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관까지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높이를 층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터미널 옆에도 작년에 그 층수가 사업성만 고려해가지고 높은 층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 안건들을 종종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맞은편에 있는 전주 동부시장에도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이 15년 넘게 추진돼 왔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지금껏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근처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남문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문화재 경관을 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됐고 이후 사업 추진위가 문화재청,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28층과 25층, 다시 20층까지 낮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기능 특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LH의 가로정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고 층수는 7층짜리인데 당초 계획안 40층보다 5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겁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부결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뭘 하면 항상 부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불만이 있으시군요. 네.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뭘 하자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발전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뒤처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여기서 이 개발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선다라고 조성해 줄 테니까 그것도 어림도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도심 건축물 높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원도심의 높이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m, 즉 13층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서 소개한 시외버스 주상복합 건물 개발안이 부결됐고 39층짜리 아파트의 높이는 28층으로 10층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고층 건물,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낙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같은 구도심과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층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착 단계입니다. 저희는 아마 우리 전라감형 축으로 해가지고 장래 미래는 문화도시 하는데 경고하게 된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팎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각자 집회를 열며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간 찬반이 첨예하자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고 저는 선언을 했고요. 640억에 들여서 갈마지구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어갖고 저는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대규모 그 지방정부에서는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신청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공론화위원회의 두 차례 수기 토론회 결과 사업을 반대하는 쪽이 60.4%로 찬성 37.7%보다 높게 나왔고 결국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과 경관 문제가 뻔하고 환경적 보완 조치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체인적으로 오늘 교통 문제, 경관 문제는 전혀 좀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 그걸 재심의해도 결국은 보완할 방법이 없겠더라.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시 북동입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에 최고층수 3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문동과 임동, 유동 등 주변에서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곳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2, 3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가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수요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랄지 외부의 수요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랜드마크적인 특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런데 북동 지역의 일부 상인들과 원주민들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주로 들어서는 현재의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지금 양동시장에 사방 팔방 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또 누문동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임동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북동까지 올라가면은 광주 한 복판에 고층 아파트 숲이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상업지역 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가 부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재개발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점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앞서 봤던 다른 도시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네요. 예.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앞서 그 전주와 대전시 사례를 보셨지만 그 광주와 참 비교가 많이 되시죠.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선 시장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전주시장이 그 전주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 그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고요. 네. 대전시의 그 민간공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광주시도 민간공원 아파트 9개 공원에서 10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하나도 부결되는 거 없이 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아파트 2개 공원, 매봉공원하고 월평공원 2개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이 광주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없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이들 두 도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이게 시민사회 감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이제 해달라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지만 현재로서는 그 비공개가 방침이고 그게 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혹은 그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요. 민원 요구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신 있게 발언할 수가 없고 압력을 받게 되면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회의이다 보니까 회의가 공개되거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바로 공개가 되면 지역 경제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지역의 도시 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히 그 원칙일 텐데 그거를 막고 비공개 방침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은 또 그 어떤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티 플래닝 커미션, 우리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안건을 심의합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 등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한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물론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뉴욕 시민들은 전화 혹은 인터넷 화면 중계를 통해 이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개도 중요하지만 공개가 아니라 참여를 내게 독려하고 있다는 거,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싶어하고 일본 도쿄도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도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기본 방침이고 사전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청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계획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근데 물론 우편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명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유럽 도시 가보면 지붕색 통일돼 있고 창문 위치 정해져 있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요건을 갖춰서 일종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올려가면서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거든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인 지난 6월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곳에는 최고 층수 29층짜리 아파트 19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해봤습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린 6년 전 회의록이 정보 공개 청구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 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주변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관 문제가 회의 끄트머리에 잠깐 등장하지만 사업자 측 설명을 듣고는 별다른 논의 없이 안건이 그대로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광주 경실련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바꾸기 위한 모임입니다. 도시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기에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계획했던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결정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더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시민의 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 방법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실명으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좀 폐쇄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그러한 항의성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발전한다고 하면 공개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례만으로 불충분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는 지금 3주 연속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는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철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하고 또 조종진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재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제 입국을 했죠.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동 참사가 이런 책임자 처벌로만 그쳐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앞서 지난 3주 동안 보셨던 것처럼 광주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웃돈이 5억 원, 8억 원, 10억 원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 시장 그리고 계속 높아만 가는 그런 고층 아파트 여기에 묻어 있는 부동산 욕망,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불로소득의 욕망이 결국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동 참사가 이런 어떤 부동산 욕망에 대한 일종의 경고음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